자, 고전산문 여섯 번째고요. 강도 몽유록입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강도 몽유록은 몽유록의 형식을 통해 병자호란 당시에 참혹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사실적 중요합니다. 제시하고 전쟁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몽유록이란 현실 꿈 현실의 액자식 구조로 환몽구조라고도 하죠. 액자식 구조이고 환몽구조이고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액자식 구조가 환몽 구조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현실 꿈 현실을 환몽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걸 액자식 구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액자식 구조도 맞고 환몽 구조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물이 꿈속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모임을 견문하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현실과 꿈은 여러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뭐 이제 꿈에서 깼는데 기록한 책이 남아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걔한테 받은 물건이 남아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꿈과 연결이 되고 이 작품은 전란기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하면서 병자호란이니까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조선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여성 의식 성장, 그다음에 평민 의식 성장 이런 게 있죠. 왜 이들의 의식이 성장하냐면 두 가지인데 전란으로 인한 책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 남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근데 나라가 두 번의 전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다 이제 죽어나가고 어, 국토는 황폐화가 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양반 남자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오는 현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이 도대체 저 새끼들 뭔데? 어? 쟤들이 뭘 잘했는데? 이런 생각.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나라를 이렇게 개 말아먹어 놓고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성 의식과 평민 의식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천주교 들어오면서 더더욱 만민평등 사상 이런 거 들어오면서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사고 팔고 이러면서 양반들에 대한 약간 무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반을 하늘이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돈도 양반을 내주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양반 뭐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평민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평민 의식과 여성 의식이 성장을 했는데 그 여성 의식 성장이 지금 이 작품에 좀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게서 찾고 원인을, 그 다음에 비판 기준을 마련하고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한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이 절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고 오히려 절의를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비판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제가 이거 써놨는데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나 또는 말하지 못한 것을 꿈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꿈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대신 내뱉고자 하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몽유롭게 소설이에요. 한문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청어 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 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며 숙식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밤 설빛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인몽이죠. 꿈으로 들어갔죠. 현실에서 꿈으로. 그다음에 자, 뭐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라가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봤더니 죄다 여자였는데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무슨 성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노랫소리도 있고 한데 막 허둥지둥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도 약간 그 모습에 서글픈 기운이 있었다는 거고 실제로 다가가서 보니까 밧줄에 묶이거나 칼날에 붙어 있고 으스러진 뼈에 피가 흐르고 머리가 부서진 사람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 밑에 우리 읽었으니까 병자호란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모두 여자고 자, 한 부인이 말을 합니다.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임금이죠.
그 처참함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라님이 피란한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나라님이 피란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죽은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남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은 재상의 위치에 있었고 높은 벼슬에 있었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공공의 의견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죠. 높은 벼슬의 자식들은 저절로 이제 벼슬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계책이 없었는데 군사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잘못이다. 남편이 그런 애를 왜 거기다 맡겨? 그런 애를 왜 그 자리에 앉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남편 탓이다.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하는 것도 당연하니 자결했네요.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이 안 좋게 남은 것이죠. 살아서는 나라에 보답하지 못했고 죽어서도 죄가 남은 것이죠.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1000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게 다 남편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 그다음 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합니다. 서방님은 자 이번엔 서방님 까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남편 깐 거고.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천혜는 자연이 만든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연이 만든 하늘이 만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만든 지형만 믿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요새가 되는 방어하기에 좋은 그런 지형인 거죠.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판하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내 서방님이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민구, 김자점 이런 쉐끼들은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가는 사람 보듯해서 쌩깠다는 거죠. 근데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걔들은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벌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새끼들이 멍청한 새끼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오히려 벼슬을 더해주고 제가 충신이다. 짐을 짐이라고 하진 않았겠지. 과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켰다는 둥 그딴 소리 해가면서 벼슬을 더 높여줬다. 은총을 더 더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심기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쟤들은 벌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 서방님은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제 본분을 지키지 않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해. 근데 이 새끼들은 뭐냐는 거죠. 이민구, 김자점, 심기원 이런 새끼들은 뭐야? 왜 벌 안 받아? 이런 말인 거죠.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주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느냐?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벌을 받은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을 거면 쟤네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간신배들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인식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인 기녀입니다. 기녀. 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녀 생활을 했다는 거죠. 밤마다 운우회정이 있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즐거웠다. 운우회정 아시죠? 여러분 남녀의 육체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녀니까. 그랬는데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이었으므로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야.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깊은 구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기녀일을 그만두고 이 얘기예요. 아이고. 기녀일을 그만두고 한 서방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밤의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밖의 것입니다. 이건 내가 올 만한 모임이 아니야. 왜? 나는 일부 종사를 하지 않았죠? 많은 남자를 거쳐갔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을 좀 굉장히 좀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 분수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저리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 이걸 빼먹었네. 여러분의 높은 저리와 지조. 자, 예찬. 여성들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고 이게 지금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강도가 함락되고 강도는 서울입니다. 예.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대조되죠? 대비되는 겁니다. 여인들의 지조절개와 대비됨.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 남자들 까는 거야. 양반 남자 새끼들 충성 맨날 그게 말로는 뭐 충이 어떻고 신이 어떻고 이 짓거리 해대더니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가 한 새끼도 없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인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랑 대비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찬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자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통곡 소리가 참담했다. 어쩌고저쩌고. 한바탕 꿈이었다. 강몽이라고 하죠. 꿈에서 깨어났죠. 됐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여성들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이런 지조와 절개가 사실 강요되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적으로 강요된 거고, 그래서 여성들은 그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고 했는데 도대체 남자 새끼들은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